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굶어야지. 이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죠. 폭식 다음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망치지 않습니다. 어제 회식에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2차에는 치킨에 맥주까지 이러고 나면 이번엔 진짜 찌겠는데 걱정하실 텐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식해도 살이 안 찌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폭식 후 살이 바로 찔까요? 폭식했다면 예방 차원으로 굶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식단 관리 잘 하시다가 회식 가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 모르게 폭풍 흡입하고 나면 뭔가 공등탑이 무너진 것 같고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 굶어야 되나요? 폭식하면 바로 1, 2kg 찌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데 우리 몸이 생각보다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갑자기 살찌는 걸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먼저 글리코겐이라는 임시 저장 창고가 있는데요. 우리 몸을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수시 입출금 계좌고요. 두 번째로는 체지방이라는 정기 예금 계좌가 있어요. 글리코겐은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 돈 같은 거죠. 반면에 체지방은 장기 저장 탱크라서 정기예금처럼 빼기 어려운 돈이고요. 여기서 놀라운 건 체중 70kg 성인 기준으로 최대 4200kcal를 글리코겐으로 임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밥으로 치면 14공기고요. 라면으로 치면 8봉지 분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식에서 폭풍 흡입을 했다고 해봅시다. 한 3000kcal를 먹었다고 쳐볼게요. 많이 먹긴 했죠. 그런데 이게 먹자마자 뱃살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일단 글리코겐 탱크를 채운다는 거예요. 글리코겐 탱크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으로 체지방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체지방과 달리 임시 저장 탱크라서 소식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바로 꺼내서 쓰게 돼요. 살찌기 전에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내일 회식이 있다. 과식할 것 같다. 그럼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운동 열심히 하고 가볍게 먹어서 글리코겐 탱크를 미리 비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저녁에 회식이 있다면 오늘 저녁은 샐러드로 가볍게 먹고 내일 아침은 공복 상태로 30분 정도 빠르게 걸어요. 점심도 닭가슴살 샐러드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글리코겐 탱크가 절반은 비워져요. 그럼 회식에서 먹은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살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으로 잠깐 갔다가 체지방이 되기 전에 재빨리 꺼내서 없앨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1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남성들이 3일간 하루 1500kcal씩 과식을 해도 실제로 체지방 증가는 없었고요. 5일 후 수분 증가도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과식은 주로 수분과 글리코겐 저장량만 늘어나지 진짜 살찌는 거랑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굶어야지. 이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무작정 굶으면 우리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을 해요. 갑자기 음식이 안 들어오네. 전쟁이라도 났나? 그러면 오히려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거든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먹는 음식을 더 열심히 저장하려고 해요. 둘째로 굶으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서 근육까지 분해돼요.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또 떨어지고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극단적으로 이틀, 3일 굶으면 폭식을 부릅니다. 배고픔을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더 많이 먹고 나면 또 굶고 이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식 다음날은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는 레몬수나 올리브유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공복 상태로 30-4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이때 글리코겐이 빠르게 소모돼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계란 2개나 그릭 요거트 정도면 충분해요. 점심은 평소에 70% 정도로 하시고요. 저녁은 채소를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은 반 이하로 줄이시고요. 물은 평소보다 1리터 정도 더 마셔야 노폐물 배출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대사를 정상화시키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굶기라는 거는 아무 대책 없이 2, 3일 굶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토, 설사약,
과도한 운동, 이런 건 오히려 요요 현상만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지방 1kg을 찌려면 무려 7,700kcal가 필요해요. 하루 폭식으로 1kg 살이 찌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체중이 늘었다면 대부분 수분과 글리코겐 무게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의 폭식이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망치지 않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하루는 0.3%에 불과합니다. 죄책감 갖지 말고 굶지도 말고 그냥 다시 일상의 패턴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글리코겐이라는 우리 몸의 안정장치를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폭식했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우리 몸은 정교한 자동 시스템을 가진 기계랑 비슷해요. 체온이 올라가면은 땀을 흘리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또 비슷하게 나오죠. 외부 환경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이걸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요. 폭식도 마찬가지예요. 폭식도 우리 몸에는 큰 변화를 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요.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똑똑한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어제 회식에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2차에는 치킨에 맥주까지. 이러고 나면 이번엔 진짜 찌겠는데 걱정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시스템은 적응성 열 생산이에요. 영어로는 Adaptive Thermogenesis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식하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칼로리 태우기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건 갑자기 많은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이거 다 저장하려면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서 이거 좀 태워야겠다. 자동으로 불을 켜는 거예요. 실제로 과식 후 기초 대사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1986년 연구에서는 과식 후에 기초 대사율이 18%까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갈색 지방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열량을 태우는 지방이에요. 마치 난로 같은 거죠. 과식하면 이 갈색 지방이 자, 일할 시간이다 하면서 열심히 칼로리를 태웁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세요? 많이 먹으면 대사량도 함께 올라가니까 먹은 만큼 죄다 지방으로 저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몸에는 비운동성 활동 열 발산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의 약자인데요. 니트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이 아닌데도 칼로리를 열심히 태우는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말해요. 메이오 클리닉의 제임스 레바인 박사는 니트 연구의 선구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니트 활동 차이가 하루 최대 수백 킬로칼로리까지 날 수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그분 연구에서는 날씬한 사람들이 과체중인 사람들보다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왠지 우리 생각에도 그럴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걸 수치로 증명하는 건 또 어려운 문제예요. 하루에 평균 2.5시간 더 많이 움직이고 서 있는 시간도 훨씬 더 길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니트 활동이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식해도 살이 안 찌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날씬한 체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니트 활동이 활발해요. 과식하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열을 발산합니다. 그럼 니트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서서 일하면 앉아있을 때보다 칼로리를 무려 20에서 50%를 더 소모해요. 요즘에 서서 쓰는 책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쓰시고요. 전화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안절부절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세요. 이게 보기엔 좀 그래도 니트예요. TV 볼 때도 누워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적응성 열 생산과 니트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은 폭식을 해도 칼로리가 몽땅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막아줘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보호 시스템이 만능이 아니에요. 매일 폭식하면 이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런 보호 시스템도 효율이 떨어지고요. 노화와 함께 갈색 지방의 활약도 감소하고 니트 반응도 둔해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알코올과 함께 폭식하면 이런 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알코올 해독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죠? 한두 번의 폭식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한 번씩은 우리 몸이 복구해 주겠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폭식 후 누워있지만 안 와도 살이 덜 찐다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걸까요? 누우면 뭐 된다? 소 된다? 아니죠. 누우면 살 됩니다. 눕는 동작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드는데요. 폭식 후에 체중 증가를 막으려면 먹고 나서 절대 눕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폭식한 후에 그 칼로리들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데요. 바로 식후 2~3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칼로리들이 지방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흡수한 칼로리를 임시로 저장하는 글리코겐이라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여기는 임시 저장 창고라서 글리코겐으로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체지방으로 가는 살을 줄여서 살이 덜 찌게 만드는 구조예요. 간에는 100g, 근육에는 4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에 더 많은 칼로리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창고를 자꾸 비워야 창고 안에 물건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죠. 반대로 글리코겐이 가득 찬 근육에서는 포도당이 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 쪽으로 저장이 돼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누워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후에 누워있으면 혈당이 더 높게 오래 유지가 돼요. 누워있으면 근육을 안 쓰니까 근육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혈관에 있는 당분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 혈관 안에 당이 고스란히 있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높은 혈당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고 높은 인슐린은 살을 더 많이 찌게 하는 신호를 보내요. 반대로 실컷 먹고 나서 서 있거나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켜서 가득 차 있던 글리코겐 창고를 비우게 되죠. 포도당들이 글리코겐 창고로 들어오는 거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누워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서 있으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액순환까지 도와서 포도당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서 있어야 할까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서 있거나 가볍게 움직이세요. 꼭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활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정리를 하거나 산책하기, 심지어 TV를 서서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저는 폭식한 다음 날에는 제가 일부러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 뱃살을 위해서죠. 식후 걷기는 혈당 유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식후에 15분만 천천히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후 100보를 걸으면 99세까지 산다고 하는 말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혈액이 근육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위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거든요. 가볍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식사 후에 너무 졸려서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식곤증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일어나야 해요. 누우면 혈당이 더 천천히 내려가고 높은 혈당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 또 졸려요. 악순환이에요. 차라리 의자에 앉아서 살짝 졸더라도 완전히 눕지는 마세요. 상체를 40도 이상만 세우고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일 때 포도당을 받아들여요. 누워있으면 근육이 난 쉬는 중이야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하지만 서 있거나 움직이면 이래야 하는구나, 연료를 좀 주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엽니다. 아셨죠? 폭식하고 나면 절대 눕지 말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니세요. 그래야 우리가 먹은 칼로리가 지방이 아닌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나중에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후 30분 서 있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현대인들
연예인들이 살찌기 쉬운 이유와 살 빼기 어려운 이유요. 제가 실은 다이어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됐냐면 저는 원래 항상 살이 잘 찌는 통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산 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크게 감량을 했고요. 21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보면서 빼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맨날 보던 사람들이 한 20kg 이상 빠지면은 진짜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먹은 거 나도 좀 해줘.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나도 줘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금연만큼이나 어려운 게 다이어트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손만 뻗으면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전화도 뭐예요. 손가락만 띠디딕 하면은 바로 맛있는 게 우리 집으로 오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운동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린 대부분 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면서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참 힘든 다이어트 같습니다. 살찌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단백질이 굉장히 예전에는 막 고기 같은 경우 살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kg 나간다. 그러면 한 60g 정도 의 단백질을 꼭 먹어줘야지 근육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어차피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단백질에서 기름은 좀 쪽 뺀 거 고단백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뭐 수육이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생선류 같은 것들은 지방이 적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고요. 또 요즘에 조금 제가 홀대받아서 안타까운 식품이 백미예요. 요즘 혈당 체크하는 게 유행을 하면서 백미가 혈당을 많이 올려. 그러니까 백미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물론 더 좋죠. 근데 현미가 없는 경우에는 백미가 차라리 그거 안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뭐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것보다는 백미 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미 너무 홀대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이어트라면 적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그럼 천천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드렸던 답변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먹고 나서 뇌가 인지를 해서 나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먹었을 적에 그거를 그만 먹는 거 인지를 하려고 천천히 먹는 거고 빨리 먹는 거는 대신에 내가 빨리 먹되 조금만 먹으면 그건 살 안 쪄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살 한창 산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제가 첫째를 낳고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애는 나왔는데 내 체중은 그대로이며 나는 먹는 양을 요만큼이나 줄였는데 왜 나는 70에서 한 69 정도까지만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나 음식을 많이 줄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결국 한약으로 빼고 나중에 둘째 아기를 낳고 그 당시에 만났었던 산후도우미 분한테 이제 둘째 또 낳았다고 또 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나 그때 산모님 엄청 많이 드셔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밥 한 공기니까 이 정도만 먹으면 적당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산모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많은 양이었던 거고 이제 남들이 보기엔 되게 많은 한 사발씩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이제 그게 한 공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임산부 때보단 많이 줄인 거였거든요. 임산부 때 제가 요만큼을 먹으면서 70kg대를 유지를 했어요. 저는 요 정도를 먹으면 이제 60kg대를 유지하는 몸이었던 거고 근데 내가 50kg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는 이걸 더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양이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먹다 중간에 반쯤 먹었는데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쯤 내가 평소에 먹었지 라고 생각하는 걸 중간에 이렇게 봐놓고서 요거를 한 두어 숟가락 먹다가 바쁘네 하고 일어나서 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일 한 10분 20분 하고 와서 돌아오다 보면은 이미 상은 치워나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배불러서 이제 음식은 다 식어서 안 먹게 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단백질 쉐이크가 한번 유행을 하면서 땡땡땡 다이어트라고 유행을 하면서 많이 드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내가 바깥에서 안 좋은 외식을 먹느니 그거라도 먹는 게 낫다라는 거지 단백질 쉐이크는 포만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계란 흰자 내지는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배가 쉽게 꺼집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몸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빨리 흡수되는 걸로 헬스 마치고 운동 마치고 30분 안에 바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 쉐이크예요. 얘는 원래 개발 자체가 살 찌려는 사람들이 쉽게 먹으려고 만든 거지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음식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두유, 요거트 이런 거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중 제품이 당이 의외로 되게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 먹는 요거트, 두유 이런 거는 의외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 거 드시려면 무설탕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제로 칼로리 식품들 많이들 드시죠. 얘가 되게 논란이 아직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먹으면은 몸 속에서 나 이거 당분 들어왔네, 인슐린 분비해, 이런 식으로 몸에서는 이제 당분이 들어올 걸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 얘가 오히려 단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일 좋은 음료수는 사실 물입니다. 내가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물로 바꿔가되 그 중에 내가 조금 힘들고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 날 있고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제로로 대체해서 숫자를 줄여서 조금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이거 장기적으로보다는 한두 번씩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약이나 운동 없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라면 우선은 칼로리를 일단 줄여야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거랑요.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줄이는 거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막 생활을 바쁘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게. 내가 허기진 걸 모르게. 그래서 한 70%씩만 먹고 그 허기짐을 내가 좀 참아내고 하면은 몸무게가 줄 수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포만감이 좋은 음식들로 내가 먹는 식단을 종류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미를 내가 위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양은 줄이되 포만감은 비슷할 수 있는 현미 같은 걸 주로 먹고요. 내가 좀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의 야채라던가 섬유질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빵을 먹었다면 호밀빵으로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다 보면 양이 좀 줄어도 허기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줄이고 음식의 종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살 안 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꼭 다이어트 할 때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떡이랑 고구마랑 과일이거든요. 과일이 뭐 초콜릿이나 과자보다는 좋은 간식이다 이거지 얘도 사실 당분이에요. 과일이나 주스 이런 것도 달콤한 음식들이라서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리고 떡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밥을 꽁꽁꽁 뭉쳐서 만드는 게 떡이죠. 그래서 부피가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구마는 얘가 의외로 GI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 중에 하나라서 내가 먹으려면 요만큼만 드시지 요거 이상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다 얘도 살로 갑니다. 위고비 요즘 많이들 하시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사를 맞아서 내가 나의 소화관 운동이 조금 천천히 되게 해서 이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불편 없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관 쪽 부작용, 예를 들어 구토를 한다던가 속이 메스껍다던가 아니면 변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던가 배가 빵빵해지다던가 소화가 천천히 되고 소화관 운동이 느려지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진짜 효과가 있냐고요? 그럼요. 네, 저는 여태까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를 모두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다이어트 한약이었어요. 그래서 약이 들어가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바짝 긴장을 했을 때가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커피 먹었을 적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내가 잔뜩 긴장을 했을 적에 싸움 직전의 상태일 때가 교감신경 쪽이 흥분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은 스트레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마음고생 심하면 입맛이 뚝뚝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또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 몸한테 인지를 시켜줘서 입맛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양약이나 한약이나 교감신경의 흥분을 이용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얘가 들어가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했을 적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통이라던가 소화가 안 좋다던가
있다던가 아니면 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이거를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체질 개선해 줄 수 있는 약재가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상위신경으로, 말초신경이 아니라 뇌 쪽으로, 중추신경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고 부작용도 대신 더 클 수 있고 요렇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한 달에 체중의 한 5% 정도를 감량한다. 내가 운동이나 식단이나 하지 않아도 한 60kg 여성이면은 한 3kg 정도는 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양약이든 한약이든 위고비든 뭐든 다 문제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언젠간 내가 결국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좀 편하게 뺄 수 있는, 당신이 여태까지 내려갈 수 없었던 몸무게로 만들어는 드릴 건데 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요거를 가지고 식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을 적에 식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재세팅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입맛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뺐든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요만큼 먹어야 배부르다고 느꼈으면 다이어트 한약이든 양약이든 먹으면 음식 생각이 없어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는데 봤자 양이 한 두어 숟가락 들어가고 끝나네, 이렇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점점 한 달, 두 달 반복이 될수록 이런 느낌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혼자 이거를 참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얘가 또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의 몸은 한 6개월 정도의 체중을 내 몸의 평균으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두세 달 정도 걸쳐서 빼놓고 한두 달 정도 내가 약을 뛸 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아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일상처럼 살아도, 내가 평상시 크게 일상에 지장 받거나 식욕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지내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다이어트를 했을 적에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한 반쯤 되고요,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반쯤 돼요.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은 항상 실패를 하시는 게 이 마인드 세팅을 안 하고, 내가 예전에 했던, 내가 70kg였을 적에 했던 생활 방식이나 운동이나 식단을 그대로 반복을 하시니까 자꾸 그쪽으로 몸무게가 고정이 되어 가려고 하죠.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나 건강 정보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다이어트 한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푸른잎 한의원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댓글에 제 SNS 스레드 링크를 같이 첨부해 주신다고 해요. 그쪽으로 와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